거기 신임 강소령,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아첨 섞인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던 해병대 제1군수지 원여단 장교 식당의 모든 소음이 그 한마디의 거짓말처럼 맺었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목소리가 날아온 곳과 그 목소리가 향한 곳을 번갈아 쳐다봤죠. 목소리의 주인은 이 부대의 왕이자 살아있는 폭군 여단장 마진석 대령이었습니다.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에는 권력에 취한 자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향한 곳, 식당 가장 구석 자리에는 갓 부임한 듯 보이는 한 명의 여군 장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군 생활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과 단정하지만 어딘가 낡아 보이는 전투복은 그녀가 이곳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가 바로 합참의장 직속 특별감찰단장이라는 진짜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군수과 소령으로 위장 잠입한 강지은이었습니다. 마진석 대령은 기름진 손으로 닭다리를 뜯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런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조직 전체가 숨을 죽이는 순간을 통해 그는 자신이 이 왕국의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확인하곤 했죠. 오늘 이 자리는 새로 부임한 장교들을 위한 환영회였지만 실상은 새로운 부품들이 자신의 왕국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길들이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저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만 하는 강지은 소령은 가장 먼저 손봐줘야 할 어딘가 거슬리는 부품이었습니다. 강소령 이리 와봐. 마진석이 손짓하자 강지은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단장 마진석 대령이 누군가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지목했을 때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한 사람의 자존심을 만인의 앞에서 철저히 짓밟아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인한 공개 처형의 서막이었습니다. 강지은이 그의 앞에 서자 마진석은 옆에 있던 참모장 박상철 중령을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중령, 이번에 새로 온 우리 군수과 소령님 얼굴 좀 보게. 저렇게 표정이 없어서야 어디 군 생활 제대로 하겠나? 여군이면 좀 상냥하게 웃을 줄도 알아야지. 안 그런가? 박중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름진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단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군대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저렇게 뻣뻣하게 굴면 동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의 저급한 대화에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지은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주 재미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무심한 태도는 마진석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듯한 이 상황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죠. 그는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한쪽에 전시되어 있던 최신형 전술통신 장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 장비는 마진석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와 도입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뒷돈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한 물건이었습니다. 모두 주목. 마진석이 소리치자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장비가 어떤 물건인지 다들 알겠지? 우리 여단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자산이다. 이런 귀한 장비는 티끌 하나 없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군인의 본분이야. 그는 일부러 과장된 동작으로 장갑 낀 손으로 장비 표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죠. 그는 자신의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얼룩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감히 이 신성한 장비에 이런 오물을 묻혔나?
물론 그 얼룩은 그가 방금 닭다리를 뜯던 기름진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지은을 돌아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강지은 소령. 예, 여단장님. 자네가 군수과 소령이라고 했지. 이런 장비를 관리하는 게 자네 임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뭔가? 첫날부터 군기가 빠져서 마진석은 강지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장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모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닭가. 강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진석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못 들었나? 저 얼룩 당장 닦으라고? 걸레? 아니, 어디 감히 신성한 장비에 더러운 걸레를 대려고. 그는 강지은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는 그녀의 전투복 소매를 가리켰죠. 자네 전투복 소매로 닦아. 모든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부대의 군기가 어떤 것인지, 내 명령이 어떤 것인지 자네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여라.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장교의 명예 그 자체인 군복으로 자신이 일부러 만든 더러운 얼룩을 닦게 함으로써 그녀를 자신의 발밑에 있는 하찮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잔인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욕감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진석 대령, 최신형 K7 전술통신 장비, 도입 시기 2024년 4분기. 계약업체 블루콤. 예상 리베이트 규모 최소 10억 이상.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 굴욕적인 상황마저도 자신의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주변에서 조롱하며 웃고 있는 모든 장교들의 얼굴과 계급장을 하나하나 스캔하여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박상철 중령, 김영준 소령, 이 지옥도에 함께한 자들의 명단이 그녀의 살생부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죠. 강지은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보란듯이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마진석이 만든 그 희미한 얼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걱거리는 옷소매 마찰음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여군의 자존심이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마침내 터져나오는 억눌린 웃음소리와 조롱이 뒤섞였습니다. 마진석 대령은 그 광경을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군복으로 장비를 닦고 있는 강지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이 왕국의 지배자로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똑똑히 들어둬라, 강소령. 여긴 내 부대야. 내 부대에선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심기가 곧 군법이다. 알겠나? 그 순간 얼룩을 다 닦은 강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진석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피로에 지친 중년 여군의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시베리아의 혹한보다도 더 차갑고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인 최상위 포식자의 섬뜩한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섬뜩함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그녀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달빛이 막사를 비추는 연병장 한가운데 강지은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낮의 굴욕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매에 묻은 희미한 기름 얼룩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마진석, 내 놈의 부대라고 했나? 좋다. 바로 그 부대를, 내 놈의 화려한 제국을, 내 놈의 무덤으로 만들어주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만족감으로 비틀거리며 출근한 마진석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강지은 소령을 호출했습니다. 어젯밤의 굴욕적인 사건으로 그녀가 완전히 굴복했으리라, 아니면 아예 겁을 먹고 전출 신청서를 들고 올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강지은의 모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샌 듯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마진석의 정복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이 암사자를 완벽하게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릴 더욱 가혹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강소령, 잠은 좀 잤나? 마진석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하지만 다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이해해주게. 그의 위선적인 말에 강지은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마진석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죠. 그는 책상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서류철들을 가리켰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일부는 습기를 먹어 누렇게 변색된 그야말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서류 덤이었습니다. 저게 뭔지 아나? 마진석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여단에서 입출고된 모든 군수물자 기록 원본이다. 전임자들이 워낙 무능해서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처박아둔 골칫덩어리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 하나를 꺼내 강지은의 발치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내가 자네의 능력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를 주지. 자네가 정말 군수과에 어울리는 인재인지 아니면 그냥 자리나 차지하는 월급 도둑인지 말이야. 그의 눈에 뱀처럼 교활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을 주겠다. 이 모든 서류를 단 한 장의 오차도 없이 전산 기록과 대조하고 모든 회계 장부를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문제없는 보고서를 작성해내도록. 알겠나? 완벽하게 문제없음으로 말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수만 장에 달하는 서류를 단 이틀 만에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그보다 더 악랄한 것은 문제없는 보고서를 만들라는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난 5년간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비리의 흔적을 그녀의 손으로 직접 지우고 합법적인 것으로 포장하라는, 공범이 되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 문제를 찾아낸다면 그것은 항명이 될 것이고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한다면 그녀는 무능한 장교로 낙인 찍힐 터였습니다. 참모장 박상철 중령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단장님,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십니까? 저건 특수회계팀이 와도 한 달은 좋게 걸릴 일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부추기고 마진석의 권위를 치켜 세우려는 계산된 아첨이었습니다. 마진석은 박중령의 어깨를 툭 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원래 진짜 인재는 불가능 속에서 능력을 증명하는 법이지. 안 그런가, 강소령? 강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거대한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의 희미한 희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 서류 더미는 지옥이 아니라 마진석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이자 그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수만 개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진석을 바라보며 일부러 지치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서류 더미를 옮기기 위해 돌아서자 등 뒤에서 마진석과 박중령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아마 내일 아침이면 울면서 내 구두발에 키스하며 잘못했다고 빌걸세. 강지은은 창문도 없는 지하 서고에 배정받았습니다. 전등은 깜빡거렸고 공기는 곰팡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지옥과도 같은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군수과 소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모든 시스템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살아있는 컴퓨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서류를 넘겼고 그녀의 눈은 매트릭스 코드처럼 복잡한 숫자와 기록들 속에서 단 하나의 불일치, 단 하나의 거짓된 서명도 놓치지 않고 스캔해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와의 수의 계약, 실제 가격보다 수십 배 부풀려진 장비 구매 내역, 멀쩡한 타이어 수천 개를 폐기 처리하고 뒤로 빼돌린 흔적들, 부패의 악취가 서류 곳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끝에는 어김없이 마진석 대령과 그의 신복들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된 48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정신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습니다. 그녀는 마진석이 원했던 대로 완벽하게 문제없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핵심 증거들을 따로 분류하여 자신의 머릿속과 초소형 데이터 칩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모든 부패의 고리들이 단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진산업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사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군납업체였지만 그 실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비리의 심장을 향한 첫 번째 문을 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악마가 던져준 시험은 오히려 악마 자신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48시간이 정확히 지났을 때 강지은은 마진석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죠. 마진석 대령은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그녀가 울면서 자비를 구걸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모습에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지도 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보고서 다 끝냈나? 마진석이 애써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강지은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정확히 20장으로 요약된 보고서였습니다. 마진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박상철 중령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곁눈질했죠.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방대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입출고 기록과 회계 내역은 단 한 건의 법적, 행정적 오류도 없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애매했던 부분들은 전임자의 단순 행정착오로 추정됨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진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단순한 중년 여군이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함정을 완벽하게 통과한 그녀의 능력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완벽한 부품이 되었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수고했어, 강소령. 쓸만한 구석이 있군.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하게. 그는 만족스러운 척하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단장님,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한 가지 사소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마진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궁금증이라니? 아, 별건 아닙니다. 그냥
서진산업이라는 업체와의 거래 기록이 유독 많은데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모든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결제 방식도 조금 특이해서 혹시 저희 여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서진산업.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마진석과 박상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강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고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것은 명백한 당혹감과 불안감이었습니다. 박상철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웃는 얼굴로 둘러댔습니다. 아, 그 회사 말입니까? 저희 여단 창설 초기부터 함께 해온 아주 신뢰 깊은 파트너입니다. 워낙 일처리가 깔끔해서 여단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곳이죠. 강소령님은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강지은은 아, 그렇군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순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호기심 많은 부하 직원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낚싯바늘을 던졌고 물고기는 확실하게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서진산업이 바로 이 거머리들의 왕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돈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강지은은 의도적으로 더욱 무능하고 소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침묵했고 복도에서는 마주치는 모든 상급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왕따가 되었고 모두의 경계심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다음 목표물에게 조용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갓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군수과 소대장 이현우 중이었습니다. 이현우 중위는 갓 사관학교를 졸업한 열정과 정의감으로 가득 찬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이 부대가 무언가 깊이 썩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진석의 폭언과 박상철의 아첨, 그리고 동료 장교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끼고 있었죠. 특히 그는 모두가 따돌리는 강지은 소령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이현우는 혼자 남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지은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중이 힘든가? 이현우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소령님. 아니, 힘들어 보여. 자네 눈에는 아직 정이라는 게 살아있거든. 그녀의 말은 이현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강지은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중이 만약 자네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나? 선장이 미쳤고 항해사들은 전부 한패라면 말이야. 혼자서라도 구명보트를 찾아 나설 텐가 아니면 모두와 함께 죽는 길을 택하겠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양심을 시험하는 위험한 동맹 제안이었습니다. 이현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젊은 얼굴 위로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강지은의 순진한 질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마진석은 박상철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중영, 그 여자, 아무래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 뒤를 캐기 위해 심어놓은 쥐새끼일지도 몰라. 박상철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진석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쥐는 쥐덫으로 잡는 법이지. 다시는 찍소리도 못하게 아예 숨통을 끊어버릴 덫을 놓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어둠보다도 더 차갑게 집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강지은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마진석을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거나 길들이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단순히 그녀를 처리해버리는 것은 하책이었습니다. 그녀의 배후에 정말로 누군가가 있다면 그녀의 실종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군인으로서 재기할 수 없는 범죄자로 만들어 그녀의 모든 말과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급된 최신형 야간 투시경 재고가 얼마나 남았지? 마진석이 비밀스럽게 자신의 집무실로 부른 박상철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스산했습니다. 박상철은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했습니다. 20세트 남아 있습니다, 여단장님. 개당 가격이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이라 특별 보안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마진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좋아. 그중 5세트를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들어.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강지은 소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군수품 횡령 현역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지.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박상철은 자신의 신복 중 한 명인 군수과 김대위를 시켜 야간 투시경 5세트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강지은의 필체를 완벽하게 위조하여 그녀가 야간 투시경을 비공식적으로 인수인계했다는 내용의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서류를 강지은의 사무실 책상 가장 깊숙한 곳, 오직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으로 도난 사건을 터뜨리고 헌병대를 동원해 그녀의 사무실을 수색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그들의 음모를 까맣게 모르는 이현우 중위는 여전히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지은이 던진 침몰하는 배에 대한 비유는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의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우연히 박상철 중령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걱정 마.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했어. 내일 아침에 헌병대가 들이닥치면 그 여자는 그대로 끝장이야. 다시는 우리 여단장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없겠지. 이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강지은 소령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그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당장 강지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공포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갓 임관한 힘없는 중위일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죠.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예정대로 박상철 중령은 야간 투시경 도난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했고 마진석 대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호령을 내리며 헌병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여단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군수과 사무실, 그 중에서도 강지은 소령의 책상이었습니다. 강지은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이 수사관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죠. 강지은 소령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군수품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소령님의 사무실을 수색하겠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차갑게 말하며 수색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지은은 영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수사관들이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이 마지막 서랍으로 향하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상철 중령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 여자의 군 생활은 끝난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벌컥.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땀으로 흠뻑 젖은 이현우 중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수색 멈춰 주십시오. 그가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수사관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군데 감히 수사를 방해하는 건가? 이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마진석과 박상철의 음모를 폭로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정입니다. 강소령님은.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은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사관을 향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중위. 수사 계속하시죠. 어차피 저 서랍 안에는 당신들이 찾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박상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서랍 안에는 당신들이 찾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강지은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죄인의 불안감이 아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자의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박상철 중령은 순간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 알았지? 헌병대 수사관들 역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예상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기쁨이 아니라 말문이 막히는 듯한 당혹감이었습니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숨겨놓은 위조 서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박상철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직접 서랍 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해야 할 쥐덫은 텅 비어 있었고 쥐는 이미 그들의 함정을 비웃으며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강지은이 조용히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무실 책상을 비추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밤중에 박상철의 신복인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와 서랍 깊숙한 곳에 서류 봉투 하나를 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상은 강지은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서랍을 열고 그것을 꺼내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군수과 사무실은 보안구역이라 개인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기밀 유출에 대비해서 말이죠. 강지은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함정을 파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 함정에 빠져버린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은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현우 중위를 돌아보며 마치 격려하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중위,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나? 계속해보게. 이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지은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야간 투시경이 보관되어 있던 특별 보안 창고의 진짜 출입 기록부입니다. 어젯밤 박상철 중령님과 김대위님이 창고에 들어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박상철과 김대위가 위조 서류를 만들고 강지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들의 모든 계획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현우가 밤새 몰래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박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헌병들은 즉시 박상철 중령과 김대위를 군수품 횡령 및 무고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끌려가면서 박상철은 마진석을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마진석은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꼬리를 잘라내어 위기를 모면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지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현우를 따로 만났습니다. 왜 마음을 바꿨나? 자네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는데 강지은이 물었습니다. 이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령님께서 침몰하는 배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명보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배에 난 구멍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강지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아군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오른팔을 잃은 마진석은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강지은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쫓아낼 생각 따위는 버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공문 하나가 하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장군 진급을 결정지을 사령부 주관 최대 규모의 전투준비태세 검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통보였습니다. 마진석에게 그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번 검열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장군으로 진급한 뒤 강지은이라는 눈엣 가시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탐욕과 야망이 그를 파멸로 이끌 마지막 무대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쇼를 위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 검열. 그것은 부대의 모든 것을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자 지휘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마진석 대령에게 이번 검열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깨에 별을 달아줄 마지막 관문이자 강지은이라는 눈엣 가시를 제거할 명분을 만들어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번 검열을 단순한 통과가 아닌 해병대 역사의 길이 남을 완벽한 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이란 실질적인 전투력이 아닌 오직 상급 부대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장비는 보기 좋게만 만들어 놔. 굴러가기만 하면 돼. 겉에 녹슨 곳은 페인트로 칠해서 덮고 달아빠진 타이어는 광만 내. 어차피 검열관들은 장비 속까지 뜯어보지 않아. 검열을 며칠 앞두고 마진석은 모든 부서의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교활함에 스스로 감탄하는 듯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죠. 그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검열에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가 아니라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주느냐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한 상륙장 갑차, 그거 엔진에 결함 있다는 보고 올라왔었지? 당장 수리할 시간 없어. 소리 안 나게 임시방편으로 조치만 해. 검열 때 기동 시범만 잠깐 보여주고 바로 경납고에 처박아. 그리고 모든 정비 기록은 완벽하게 수리 완료된 것으로 조작해. 그의 미친 명령에 몇몇 젊은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악랄한 지시는 군수과에 내려졌습니다.
강지은 소령. 그가 강지은을 지목했습니다. 이번 검열에 필요한 모든 보급품 목록이다. 하지만 이 목록대로 지급할 예산은 없어.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어떻게? 장부상으로만 지급된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는 비축해둔 폐기 직전의 구형 물품들을 나눠줘. 병사들 전투복이 좀 낡으면 어때? 어차피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남는 예산은 내가 알아서 좋은 곳에 쓰지. 그것은 명백한 횡령 지시였습니다. 그는 검열을 핑계로 국가 예산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워 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강지은이 이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가 노리는 바였습니다. 그녀가 항명하는 순간 그는 검열을 방해하고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적격 장교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은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반박 없이 그저 묵묵히 그의 명령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마진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힘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지은은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장부상으로는 최신형 전투복과 전투화 수천 점을 불출한 것으로 꾸몄지만 실제 창고에서는 먼지 쌓인 구형 보급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한 함정이자 동시에 마진석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행위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모든 불법적인 지시사항을 녹음하고 관련 서류들을 복사하여 비밀리에 자신의 데이터 칩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현우 중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중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이것은 명령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마진석 대령이 상륙 장갑차의 엔진 결함을 묵인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3대대 소속의 207호 장갑차 브레이크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 하지만 그는 이것을 묵살했지. 만약 검열 당일 그 장갑차가 기동 시범에 투입된다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자네는 3대대 정비반에 있는 자네 동기를 통해 207호 장갑차의 진짜 정비 기록과 부품 교체 내역서를 확보해. 그리고 검열 당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장갑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야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검열 당일이 밝았습니다. 부대는 마치 새로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단장되었고 모든 장비들은 번쩍거리는 광택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사령부에서 파견된 높으신 검열관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대를 순시했습니다. 마진석은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안내하며 자신의 완벽한 지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검열의 마지막 순서는 여단의 핵심 전력인 상륙장갑차 대대의 기동 시범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장갑차들이 연병장에 도열했고 검열관들은 사열대 위에서 그 위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진석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한 대의 장갑차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207호 장갑차였습니다. 그는 분명 임시 조치만 하고 기동에서는 제외하라고 지시했는데 어째서 저것이 저기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동 시범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 올라갔고 장갑차들이 일제히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의 눈앞에서 마진석이 준비한 완벽한 쇼가 완벽한 재앙으로 변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장병, 전방을 향해 돌격. 마진석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직접 내리는 명령에 따라 수십 대의 상륙장 갑차들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사열대 위에서 지켜보던 해병대 사령부의 검열관들은 그 압도적인 위용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진석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의 어깨에 빛날 장군 계급장이 그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광경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동 시범의 하이라이트, 장갑차들이 V자 대형으로 고속 기동하며 가상의 적진을 돌파하는 장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열의 왼쪽 날개를 맡고 있던 207호 장갑차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쇠가 갈리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굉음 속에서도 희미하게 들려왔고 장갑차의 궤도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열대 위의 검열관들은 그것을 단순한 연출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두 사람 강지은과 이현우는 그것이 죽음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우 중위는 연병장 한쪽에서 쌍안경으로 207호 장갑차를 필사적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무전기에서 장갑차 조종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207, 조향장치 불량, 조향이 말을 듣지 않는다. 반복한다, 조향 불량.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훈련 소음과 마진석이 틀어놓은 웅장한 군가에 묻혀 지휘 본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207호 장갑차는 통제를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V자 대형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주변의 다른 장갑차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흩어졌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사열대 위의 검열관들도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련 중지. 당장 훈련을 중지시켜. 검열단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제를 완전히 상실한 207호 장갑차는 이제 거대한 흉기가 되어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연병장 끝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사열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피해, 모두 피해. 사열대 위는 순식간에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이 체면도 잊은 채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진석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완벽한 쇼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강철 덩어리가 자신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공포 앞에서 그의 모든 권위와 오만함은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야, 지금이야. 연병장 반대편 지휘 텐트 안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던 강지은의 목소리가 이현우의 무전기를 통해 짧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이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대기하고 있던 군안 장갑차의 조종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출동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걸 막아. 강지은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시켜둔 유일하게 정직하게 정비된 장갑차였습니다. 군안 장갑차는 굉음을 내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열대를 들이받기 직전에 207호 장갑차의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충돌음과 함께 두 대의 장갑차가 뒤엉켰습니다. 207호 장갑차는 충격으로 궤도가 부서지며 사열대 불과 몇 미터를 남겨두고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자욱한 흙먼지와 연기가 거치자 처참하게 찌그러진 두 대의 장갑차와 그 주변에서 겁에 질려 주저앉아 있는 장군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최악의 참사는 막았지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마진석의 장군 진급의 꿈도 그의 화려했던 제국도 이 굉음 한 번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검열관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해병대 역사상 최악의 검열 사고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이 향할 곳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한 연병장 한가운데
마진석은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을 뒤집어 씌울 속죄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광기 어린 눈에 저 멀리 지휘 텐트 앞에 서서 이쪽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군수 지원의 총책임자 강지은 소령이었습니다. 그래, 저 여자야. 모든 건 저 여자 때문이야. 그의 머릿속에서 뒤틀린 생존 본능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시로 설치된 야전 지휘 텐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 파견된 검열단장 최강일 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불호령을 내뿜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마진석 대령. 해병대 창설 이래 검열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이런 치욕적인 사태가 있었나? 마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든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 그는 필사적으로 희생양을 찾았고 그의 광기 어린 시선은 텐트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강지은 소령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 저 여자다. 군수 지원을 총괄하는 저 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마진석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연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군수과의 책임입니다. 특히 그는 강지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는 증오와 책임 전가의 도끼가 서려 있었죠. 갓 부임하여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강지은 소령의 명백한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텐트 안의 모든 시선이 강지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가 마진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성난들소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몰아세웠습니다. 말해봐, 강소령. 자네가 정비 기록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자네가 보급품을 제때 지급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나? 자네의 무능함과 태만함이 하마터면 우리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수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어. 그의 고함 소리에 텐트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인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최강일 소장은 그의 추악한 책임 전가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고의 진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이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진석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강지은을 완전히 끝장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텐트 중앙으로 걸어가 지휘봉으로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장군님. 이 모든 작전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 여자, 저 무능한 군수과장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지휘봉을 바닥에 내던지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포효했습니다. 그 포효는 바로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그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내가 정한다. 감히 누가 내 결정에 토를 달아. 그는 강지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자신의 왕국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이 이 이야기의 제목이 된 바로 그 말을, 그의 무덤에 새겨질 그 말을 온 힘을 다해 내뱉었습니다. 여긴 내 부대야. 내 부대에선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심기가 곧 군법이다. 알겠나, 강지은 소령. 그의 마지막 말이 텐트 안을 가득 메우는 순간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이제 강지은이 무너져 내리거나 최소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강지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냥감이 스스로 제 발로 함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온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마진석의 심장을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대령의 부대? 강지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지휘 텐트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굴복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철없는 아이의 어리광을 듣는 듯한 아주 깊은 연민과 서늘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죠. 텐트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진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히 일개소령 나부랭이가 자신의 포효 앞에서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강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광기로 번들거리는 마진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하지만 텐트 안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위장된 중년 여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수만 명의 부하들을 호령했던 절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해병대 여단이 대령 개인의 사유물이 되었나? 언제부터 합참의 지휘계통에서 벗어난 사조직이 되었냔 말이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예리한 비수처럼 마진석의 오만함의 가장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내 부대라는 그의 말은 군의 신성한 지휘체계 자체를 부정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평범한 상대가 아님을,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강지은은 그에게 더 이상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진석을 그대로 지나쳐 텐트 중앙에 있는 최강일 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전군을 호령하는 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강일 소장. 그녀는 상관의 계급을 부르면서도 경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존재가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최강일 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기에 압도당해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상황은 내가 직접 통제한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그 어떤 장교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오직 군의 최고 수뇌부에게만 지급되는 검은색의 군용 특수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전화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텐트 안에 몇몇 고위 장교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저것은 전설로만 듣던 대통령과 합참의장에게만 직통으로 연결되는 레드라인이었습니다. 강지은은 망설임 없이 단축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나 강지은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계획대로 청룡 작전을 개시한다. 현 시간부로 해병대 제1군수지원여단을 전면 통제하고 모든 지휘관의 지휘권을 박탈한다. 저항하는 자는 현장에서 즉시 사살해도 좋다. 청룡 작전. 사살해도 좋다. 그 누구도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텐트 밖에서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 그것은 수십 대의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텐트의 모든 창문 밖으로 검은색 기체의 수리온 헬기들이 나타나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른 헌병 특임대 SDT 대원들이 순식간에 텐트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히 텐트 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텐트의 입구가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평범한 헌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합참 감찰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텐트 안의 아수라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강지은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각을 잡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마진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믿을 수 없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각하 합참의장님 명령에 따라 현장 확보 완료했습니다. 각하. 그 호칭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전군을 통수하는 최고 지휘관, 바로 합참의장에게만 사용되는 절대적인 존칭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찰실장은 지금 일개 소령으로 위장한 강지은을 향해 각하라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텐트 안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녀의 정체, 그녀의 권한, 그녀의 모든 행동들이 최강일 소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주간 감히 하늘과도 같은 존재의 얼굴에 오물을 던지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누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도래했습니다. 마진석 대령을 국가 반역 및 이적죄, 군수품 횡령, 살인교사, 직권 남용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합참 감찰실장의 얼음장 같은 선언이 텐트 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장한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 주저앉아 있는 마진석에게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때 이 부대를 자신의 왕국이라 부르짖던 폭군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마진석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강지은은 더 이상 피로에 지친 중년의 소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냉혹한 심판의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숙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찰실장은 품에서 또 다른 명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강지은이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마진석의 부패 제국에 기생해온 공범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참모장 박상철 중령, 군수참모 김영준 소령, 그의 입에서 이름이 하나씩 불려 나올 때마다 텐트 안에 있던 장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마진석의 옆에서 아첨하며 권세를 누리던 그들은 이제 한날 한시에 함께 파멸할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헌병들은 명단에 오른 모든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체포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계급장이 뜯겨져 나갔고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강지은은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으로 다가온 합참 감찰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각하, 모든 것이 각하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진짜 신분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합참의장 직속 특별감찰단장, 계급은 소장. 하지만 그녀의 진짜 권한은 계급을 초월하여 합참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 내부에 존재하는 단 한 명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부패한 군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칼춤을 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블루드래곤 스톰 작전으로 명명되어 군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진석과 그의 일당들은 군사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지은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그 어떤 훈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군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몇 달 후 완전히 새로워진 제1군수 지원여단 연병장. 새로운 여단장의 지휘 아래 장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절도 있는 모습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부패의 악취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군인 정신과 끈끈한 전우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서 한 명의 젊은 장교가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모든 변화의 작은 시작점이었던 이현우 중위였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위로 특별 진급했고 가장 유능한 인재들만 갈 수 있다는 합참의 전략기획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강지은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대위, 진정한 힘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세. 그것은 자네의 가슴 속에 있는 불의에 저항하는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일세.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자네는 언젠가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그녀처럼 조국과 군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고. 차가운 바람이 언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결에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강지은의 희미한 미소가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썩은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정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진석 대령의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가슴을 뻥 뚫어주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부패한 권력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단순히 순간의 후련함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마진석 대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그의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고함을 치고 모욕을 주고 상대를 짓밟는 것을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모래성과도 같았습니다. 진실이라는 작은 파도 앞에서 그의 제국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공허한 권력이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강지은 소장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녀는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굴욕을 견디고 모욕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강함은 높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즉 정의와 명예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내면의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큰 목소리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켜내는 조용한 용기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소리가 크고 직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념과 양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 있는 작은 목소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거대한 싸움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열쇠는 사실상 강지은 소장의 절대적인 힘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현우 대위의 작지만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눈을 감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 하나 목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바뀔까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이현우 대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그가 몰래 녹음한 파일, 그가 용기 내어 제출한 서류 한 장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는 끊어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톱니바퀴를 멈추게 하는 것은 때로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아니라 그 틈에 끼인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불의와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지시,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목소리 하나가,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침몰하는 배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걷는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진석과 그의 일당들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고 서로를 의심했으며 더 큰 탐욕에 휩싸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더디고 정직한 길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편법을 쓰고 남을 속이며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인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단단하고 가치 있는 것은 결국 땀과 노력으로 정직하게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양심의 떳떳한 삶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와 자부심은 그 어떤 부와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용기,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강인함, 그리고 정직한 삶의 가치를 믿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강지은이 되고 작은 이현우가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용기와 신념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더 많은 지혜와 용기를 함께 찾아가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부대, 단체, 사건 및 배경은 실제와 무관하며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허구임을 밝힙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만약 실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교육적 가치와 시청의 즐거움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